북한이 어제 새벽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개최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반으로 접어드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전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박민식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열병식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개량된 신형 ICBM, SLBM을 공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논평을 내지 않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 국민의힘은 종전선언은 허상이다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열병식에 대한 두 분의 관점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열병식은 결국 이제 예상대로 네. 북한이 신형 전략자산 무기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하신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게 이제 길이도 더 커지고 탄두, 네. 그리고 직경도 더 커졌기 때문에 사거리가 기존에 이제 13,000km보다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미국 본토 위협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동식 발사 차량인데 이것도 기존에 이제 바퀴가 19개였는데 22개 바퀴니까 더 커진 거죠. 네. 탄두 미사일 커진 것에 비례해서. 그런데 이동식 발사 차량은 기존에 이제 미사일 발사 기지에서 쏜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이송하면서 쏘니까 네. 미국 역시 본토 위협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이 미사일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무기가 공개가 됐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던진 메시지는 결국 이제 미국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직접 미국을 언급하거나 핵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걸 지렛대 삼아서 미 대선 이후에 협상을 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대남 메시지가 이제 상당히 유화적인 그런 메시지를 내놨어요. 살아가는 뭐 남녘 동포 얘기를 하고 이 얘기는 결국 이제 앞으로 우리 남한과 좀 좋은 관계를 끌고 가겠다. 그리고 남한을 지렛대해서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이고. 알겠습니다. 네. 박 의원께서도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눈물도 흘리고 또 뭐 미안하다, 뭐 고생했다 이런 말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또 뭐 따뜻한 사랑의 뭐 그 손짓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한마디로 아주 철저히 기획된 정치적 퍼포먼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관계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존심이 없는 거죠. 지금 며칠 됐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망망대해에서 총으로 사살해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사과도 없이 갑자기 하나만한 그런 정치적 레토릭에 우리가 그렇게 긴급 NSC까지 열고 통일부에서 저렇게 무슨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북 그런 그 관계에 대한 스탠스에 대해서 참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21대 첫 국정감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초반만 해도 굉장히 날선 공방이 예상이 됐지만 이 뚜껑을 열어보니 맹탕 국감이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그 의견에 동의를 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국정감사 하면은 본래 기능이 행정부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국정감사를 보면은 추미애 아들 군 병가 예. 의혹 문제 그리고 또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피살 이 두 가지 문제가 다른 걸 다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럼 특히 이제 코로나19 국면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민생을 좀 보듬는 사회적 약자들을 챙기는 사회 안정망 강화 이런 부분에 좀 여야가 상당히 좀 치열하게 논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이제 추풍, 북풍으로 계속 가니까 결국 이제 정책 감사라기보다는 정쟁 감사 그리고 또 방탄 그런 감사로 흐르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하고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박 의원께서는 국정감사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정감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당이다 야당을 떠나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네.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인데 지금 여당의 전략이 증인 제로 전략이지 않습니까?
지금 핵심 쟁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서해 피격 사건이라든지 또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이라든지 또 라임 옵티머스 뭐 이런 금융 비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핵심 증인들을 거의 채택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싶지 않다 쉽게 말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태도는 물론 청와대와의 관계는 있지만 그래도 입법부의 한 구성원인데 이렇게 국감을 진짜 껍데기로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정권을 지키기 위한 국정감사라고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지금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에 여권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이게 또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야당은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를 계기로 뭐 좀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한 정치를 하면 예. 안 되겠죠. 예. 지금 이제 라임 옵티머스 이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이유는 피해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네.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그 피해액이 대략 한 1조 6천억. 그리고 옵티머스 관련해서 피해액이 대략 한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피해자들이 누구냐면은 결국 이제 서민들, 개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 되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권 인사라든지 또는 뭐 재계라든지 또는 뭐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관자가 있으면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정치적인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어떤 정비를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1조 6천억 그리고 5천억에 달하는 그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될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덧 뭐 중반에 접어든 국정감사인데 내일부터 이제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도 정무위에 뭐 간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정무위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금융 비리가 아니라 여기에 이미 지금 청와대 인사 또 뭐 현역 국회의원이다 또 정치권의 인사들이 많이 연루가 되어 있고 네. 그 피해 규모가 하나는 1조 6천억 원, 하나는 5천억 원. 천문학적인 숫자지 그렇죠.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권력형 비리입니다. 역대 정권의 말기에 가면 항상 터진 그런 권력형 비리의 전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형 비리마저도 지금 여당에서 못하게 막는다라고 하면은 국민적인 저항을 어떻게 견딜까 걱정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이 세간에 화제가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검찰 수사로 밝혀진 것보다는 이번에도 지금 청와대 정치권 인사한테 뭐 5천만 원을 줬다라는 진술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이 아니라 법정 증언에서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네.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 진술 돈을 주었다는 사람도 검찰을 못 믿겠다. 지금 말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법정에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추미애 장관의 검찰 개혁이 도대체 뭐냐? 정권 범죄 합동수사단도 폐지하고 또 이런 수사도 이도까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의 수장조차도 이 내용을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의 검찰 개혁의 요지가 오히려 이런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데 방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까지도 생각까지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검찰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여야에서 국정조사다, 특검이다 이런 데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향후 검찰 수사가 관건일 텐데 여권이 이달 말을 목표로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또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변수로 작용할까요? 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예. 왜냐하면 라임 옵티머스 이 사건은 굉장히
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를 철저하게 해서 예. 관련자들은 엄단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박 의원께서 수사를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사의 지금 실질적인 실무총 책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를 못하겠다라면은 지금 정국에서 추미애 장관은 엄청난 공격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낙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예단을 하면서 주장하는 정치적 주장일 뿐이고 지금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고를 전혀 못 받았다. 네. 라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그걸 보고를 정말 못 받았는지도 의심이고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 하면은 이제 특수통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검찰총장인데 보고를 못 받았다. 그러면 상당히 본인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보고하지 마라라고 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불가능하고. 네. 그래서 일단 그것 자체도 믿어지지 않고 또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이 그렇게 허약하다고 보지 않고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 지금 청와대 뭐 전 행정관 등도 지금 구속이 되고 또 지금 현직 의원도 지금 수사 대상으로 조사를 이미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관련자는 다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내일 법무부 국감도 뭐 주목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하게 되는데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이 난 이후라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어떤 좀 태도를 보일 것이냐 이것도 많이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니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데 제가 추가를 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보고를 못 받았으면 본인 책임 아니냐, 리더십의 문제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우리가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은 팔다리 다 잘린, 수족이 다 잘린 그냥 허수아비 총장이다 이런 비난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고를 서울 검사장이 장관하고 쉽게 말해서 얼마나 가깝습니까? 보고를 안 하는데 총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추미애 장관의 그런 검찰 장악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강력한지를 반증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내일 국정감사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특별히 기대를 못한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그런 국회 본회의장이나 또 법사위에서의 그런 행태를 보면은 내일 국정감사라고 해서 뭐 특별히 새로운 게 나올 게 있겠느냐. 그냥 추미애 장관은 여태까지와 똑같이 그냥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고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할 겁니다. 옛날에 여러 번이나 뭐 27번이라고 했습니까? 보좌관한테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늘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카톡 주고받은 게 다 드러났잖아요.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나는 지시한 적 없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뭐 세관에서는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나는 음주운전 안 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비아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국정감사도 보나 마나 추미애 장관은 뭐 쉽게 말해서 끄떡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까지와 똑같이 그런 식으로 모르쇠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 교수님께서는 내일 법무부 국감 좀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도 또 제가 예. 볼 때는 뭐 여야 공방이 심해지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상당히 안타까운 게 추미애 법무장관 문제 같은 경우는 법적인 문제하고 네. 국민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국민의힘에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문제 제기해가지고 올 1월에 검찰이 고발하면서 문제가 됐거든요. 네. 그게 이제 대대적인 정치 공세를 펼쳤고 결국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 그래가지고 수사가 종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내놓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국민의힘 스스로 이거는 정치 공세다라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인데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낙마할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것이냐. 그러면 결국은 낙마시켜서 검찰 개혁도 막고 공수처도 막고 그래서 정치적 주도권 잡아서 내년 4월 재보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취하겠다는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적인 피로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근거를 내놓든지 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치 공세를 계속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만 제가 예, 추가를 예. 하면은 내일 그러면은 국정감사에서 지금 이제 보도에도 나오다시피
무혐의 처분이 났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네. 네. 무혐의 처분이 났으면은 수사가 끝난 겁니다. 사실상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수사 중이라는 것을 빌미로 증인 채택을 거부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여당에서 증인 채택 다 거부하지 않습니까? 당직 사병 증인하자, 뭐 지원 장교 증인으로 채택하자라고 야당이 주장함에도 예.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 아들이 왜 혼자만 그렇게 특혜성으로 휴가를 연장받았냐라는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 여태까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수사가 이제 무혐의로 끝났으면은 당연히 이런 증인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수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당에서 뭔가 캥기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추미애 장관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증인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 반론을 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에서 고발해가지고 수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이 됐어요. 그러면 끝나야지. 다시 이거를 증인 채택하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강제 수사권이 없고 그럼 검찰이 했던 것보다 더 밝힐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정치의 영역에서 사법의 영역으로 옮겨갔는데 그래서 무혐의로 정리됐는데 이걸 다시 또 정치의 영역으로 오겠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렇게밖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추미애 법무장관이 낙마할 때까지 내려올 때까지 끝끝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는 것이 증인 채택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더 이상 정치 쟁점하는 것에 끌려갈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큰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검찰과 법원의 기능과 국회의 기능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니, 무혐의 났다고 해서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그 생각이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무혐의가 났고 안 났고를 떠나서 났다 손 치면은 더욱 더 국회에서는 또 위법이다 적법이다를 떠나서 예. 국민적인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혹이라는 것은 항상 위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적 의혹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어떤 책임 문제가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청년, 20대 청년들이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위법, 적법의 문제와는 또 변론의 문제거든요.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검찰 무혐의가 났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심사를 못한다라고 하면 아니 그러면 국회의원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판사나 검사가 국회의원 하는 게 맞죠 그러면. 네. 자, 그럼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짧게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예.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10개월 동안이나 고발하고 주장해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또 증인을 채택해서 또 도돌이표로 새로 시작하자. 그게 설득력이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두 분의 이런 열띤 공방처럼 내일 뭐 정무위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열띤 또 토론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이 정의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신임 대표 선출이 되면서 앞으로 대선 승리를 만들겠다 하면서 이 여야 모두 긴장하라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향후 정의당의 좀 노선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정의당은 앞으로 진보 정당의 목소리를 굉장히 강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노선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김종철 신임 대표가 뽑힌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원외의 인사가 된 거거든요. 예. 원내 배준교 후보를 이긴 거거든요. 예. 그 자체가 진보 정당의 목소리를 좀 강화해달라라는 당원들의 뜻이 담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심상정 대표가 조기에 사퇴를 하고 지금 이제 세대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피드결이 됐기 때문에 진보 정당의 목소리를 굉장히 강화할 건데 그 배경 자체가 지금 민주당 이중대에서 탈피해라라는 예.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보 정당의 의제를 대폭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강화가 될 것이다. 박 의원께서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심상정 대표가 이제 정의당 쉽게 말해서 보여준 태도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정의당의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고 철저히 민주당의 이중대로 전락했다.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 내부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임 정의당 대표가 선출이 되었는데 아마 그런 국민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앞으로 정의당의 그런 독자적인 정체성
또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알겠습니다.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네, 배정호 배정호 세한대 세한대 교수, 박민식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